지금 우리 그 GDP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전체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교육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AI, IT,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당분간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챗 GPT랑 대결해서 이길 법률가도 별로 없을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모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출판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모립 1이 이제 40만 부, 하드카피로 4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그게 이북하고 또 그게 합본판까지 사면 5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00만 부 독자 이런 얘기일 겁니다. 100만 독자. 네. 지금 우리 그 GDP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30년 동안 5년에 1%씩 하락하고 있다는 거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장기 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 경제 성장률이 0%가 되고 그러면 지금도 심각한데 이제 그때는 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 병이 난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고치죠? 먼저 올바른 진단을 해요. 그 병이 이제 왜 났는지 진단을 해야 고칠 수 있잖아요. 지금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지 돼요.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경제가 되게 잘 나갔어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그때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 1969년부터 30년까지 우리가 GDP가 평균 8%, 30년 동안. 그러니까 GDP가 8%가 상상이 안 가죠. 지금 2%, 1% 그러는데 8%를 30년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세계에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이래요.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경제 성장이에요. 가장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 성장이.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진국에서 이제 그런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는 이런 게 좋은 직장이에요. 구글 같은 회사, 아마존 같은 회사, 애플 이제 이런 회사죠. 요새 엔비디아이처럼 이제 AI 쪽이 뜨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좋은 직장이 많으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옛날에 왜 잘 나갔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어려운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중요한 문제는 논의를 안 하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돈 버는 얘기만 관심만 갖고 그러는데 지금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김세직 교수님이 진단한 거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 그분이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대변해서 말을 하면 세계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데가 시카고 학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시카고 학파를 이끄는 분을 이제 경제 분야의 1인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루카스 교수인데 김세직 교수님은 그 루카스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루카스 교수가 메이킹 어 미러클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1993년의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루카스 교수가 95년인가 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경제학상 받기 전에 쓴 논문이에요. 그게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그 논문인데 그분이 필리핀 경제하고 한국 경제를 비교를 해요. 1960년에 거의 똑같아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의 GDP가 3배가 돼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300%가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필리핀 경제에 비해서. 그러면서 그 논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논문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왜 한국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분에 의하면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 그게 뭐냐면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교육열 그리고 우리가 교육열만 높은 게 아니라 기업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공무원 연수도 많이 시키고 정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인적 자본을 축적을 했다. 필리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축적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가 경제학계에 지금 정설이 됐답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이거를 이제 김세직 교수님이 연구를 한 겁니다. 김세직 교수님은 인적 자본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IMF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수석연구원으로. 그다음 2006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1960
60년대, 67년대, 70년대는 거의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을 모방하는,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였답니다. 추격형 경제였대요. 그때는 모방형 인적 자본,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배출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어도 상관이 없었다. 빨리 추격하면 돼요. 빨리 베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큰 문제가 없었대요. 주입식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 바싹 진입을 한 상태인 거예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주입식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 정도에 우리가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을 했으면, 창조형 인적 자본을 배출하는 걸로 전환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아주 잘 나갔을 텐데,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이제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모방형 인적 자본이 계속 배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조형 인적 자본을 배출하는데 올인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고, 제가 몰입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기업인들도 이제 창의성 교육을 하고 일반적인 교육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챗GPT는 인공지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GPT-4 4.0도 나오고 구글 바드도 이제 나왔는데 다들 다 놀랄 정도예요.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는 여기에 정말 놀라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성형 AI죠. 지금 아마존도 개발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달라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특화된, 그러니까 이제 챗GPT는 어디에 적합하고 구글 바드는 또 어디에 적합하고 이렇게 이제 강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될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몰입 아카데미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해주는데 웬만한 사람이 보고하는 거 이상이에요. 못지않아요. 저는 과학의 발전을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쭉 보면 지금 제일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발명,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게 와서 더 풍요로워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AI, IT,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당분간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물 터지듯이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AI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AI하고 접목을 하는 그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계속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법률가다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그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기존에 있는 AI들을 활용해서 내 업무를 더 잘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퀄리티 일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들도 저는 AI를 다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의적인 인재 항상 옛날부터 중요했어요. AI가 도입이 되고 구글 검색에서 모든 걸 찾을 수가 있게 되면서 그 위력이 점점 더 가치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골든벨에서 우승을 했다, 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글 서치를 이길 수가 있나요? 지금 챗 GPT랑 대결해서 이길 법률가도 별로 없을걸요. 앞으로 이게 더 발달이 되면 의사 진단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앞으로 한없이 발달이 될 텐데, 이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한테 지면 대체되는 거고, 이제 나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떤 AI로도 대체될 수 없는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어딘가 논문으로 있고 글로 돼 있거나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 지식의 영역을 확대하는 거가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인류가 아직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인류가 알고 있는 영역과 미지의 영역 사이에 경계가 있죠. 그 경계.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계에서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그게 창의성이다. 제가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은 그 경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잘 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성적은 좋은데 이 시험을 보면 다 맞는데 거기서는 맥을 못 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맥을 못 추게 교육을 한 거는 잘못됐다.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성큼성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알고 있고 시험만 잘 보면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든벨에서 우승한 애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회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저게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어떤 어려운 문제를 몇 시간, 며칠, 몇 주일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경쟁을 시켜야지 저렇게 하는 거 사람들은 저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IT가 개발되고 휴대폰이 나와서 모든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챗GPT와 같은 AI가 나와서 많은 거를 대체하게 되잖아요. 대체될 수 있는 교육만 시켜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또 교육 중에는 이제 그런 창의성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지식이면 내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됐는데 AI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학생 때는 AI를 안 배웠는데 그랬을 때 AI를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터득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능력을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보장을 해요. 이렇게만 하면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간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를 해설을 안 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내가 풀면 내 입장에서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테스트는. 그런 걸 요구하는 교육 제도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 입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게 바뀌지 않더라도 이 방법으로만 학습하면 수능 시험에도 성적도 잘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실력을 급상승시켜주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이렇게 올려주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명심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입이라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몰입은 집중은 좀 순간적인 거지만 몰입은 긴 시간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몰입은 또 그 몰입하고는 달리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며칠, 몇 주일, 심지어 몇 개월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의식에 다른 생각이 일체 없이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순간적인 게 아니라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 몇 개월 뭐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제가 반복적으로 했고 그 상태에서는 뭐 두뇌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으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분야의 난제들을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수십 년 해결 안 된 난제들을 제가 여러 개를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책으로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몰입을 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 분야의 이제 난제들을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분야의 난제라는 거는 재료 분야에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날고 기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소위 천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거예요. 근데 제 능력은 그분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몰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랐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몰입을 하니까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혹시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몰입해서 해결한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과학자건 기업가건 과학자로는 뭐 뉴턴, 아인슈타인 다 몰입을 했어요. 뉴턴은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러고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싱크 위크를 가진다고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가 돼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외딴 별장에 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새로 런칭하고 어떤 사업을 접을 것인가 일주일간 생각만 하고 그거를 2번을 갔는데요. 그 바쁜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좋았던지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 전체가 그거를 실시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은 하루 종일 버크셔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은 부하 직원들이 다 조사해서 좋은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근데 그것도 이제 많단 말이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워런 버핏이 독방에 가서 몰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도 몰입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진 주식이 폭등하는 꿈을 자주 꿨는데 그게 꿈인지 실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몰입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자나깨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손정희 회장도 자나깨나 생각한다고 그러고
스티브 잡스도 그 첫 번째 직장이 아타리라고 하는 직장인데 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8시가 넘어 있으면은 침입자가 이제 들어온 걸로 돼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출근 첫날부터 사장한테 이거 업해달라.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아타리가 이제 그걸로 큰 돈을 벌고 인센티브로 100만 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애플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입하는 거는 무슨 타고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거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방법이에요. 저는 형이 이제 해답을 보지 말고 풀어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실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저도 이걸 추천해요,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수학 문제랑 나랑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진 거야, 문제한테. 그리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서 내가 풀어내면 내가 문제한테 이긴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할 수 없이 해설을 봐요. 아, 내가 조금 더 생각하면 풀 수 있었는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한테 졌으니까 분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제가 포기하고 답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문제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 뭐 며칠 생각하고 몇 주일 생각하고 심지어는 몇 개월 생각했는데 다 풀려요. 저는 뭐 1년 넘게도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풀려요. 그래서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을 하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해도 지치지 않는 방법들을 굉장히 슬로우 싱킹이라고 제가 이제 정립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작은 성공을 해라. 내가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대개는 그걸 피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도전인데 도전을 수동적으로 하면 고통이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는데 도전을 능동적으로 하면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게임이나 스포츠를 보면 일부러 도전을 하는 겁니다. 몰입을 하려고. 우리가 야구나 농구나 골프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시인들한테 하라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혼신을 다해야만 돼요. 내가 혼신을 다하는 거를 이제 반복함으로써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일부러 도전을 하면 게임이 되는 거고 내가 수동적으로 도전을 하면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주변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걸 찾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에요. 제가 말하는 몰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작은 도전들을 찾아서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해라. 이제 그러면 나중에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큰 성공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죠. 정면 승부하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일주일 만에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여. 저도 이제 저희 분야의 난제에 도전할 때 평생에도 안 풀릴 것 같고 이러다가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분야의 난제를 도전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죽었다 깨나도 못 푼다. 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도 수십 년간 못 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푸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문제 평생을 몰입해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한 30%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문제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도전할 것이고 내 삶을 불태울 거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도전이 돼요.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이 안 되는 거가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어요. 결과는. 그런데 내가 지금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에 치중해야 돼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일주일 만에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여. 이제 그럴 때 내가 이거 해결 못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도전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관련 자료를 찾고 하겠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가요. 사람이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최선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나고 이제 계속 결과도 안 좋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제가 말하는 식으로 정면 도전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실패를 해도 떳떳해요. 내 양심에 떳떳하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높은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동하면서도 생각을 했고 화장실 가서 생각을 했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러워 아니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최선이다. 피하는 거는 문제도 해결될 확률이 확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나는 성장도 못하고 그런데 많은 도전이 나를 성장시켜요. 사람은 도전과 응전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토인비가 이제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개인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부담스러운 모든 거는 도전이고 그 도전을 능동적으로 할 때 특히 저는 슬로우 싱킹에 의한 몰입을 추천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인재 육성에 올인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좋은 사람을 찾는데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IT 뛰어나다 그러면 전부 스카우트 해가고 있어요. 저는 기업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창조형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데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기업을 알지는 못하고 제가 강연을 다닌 기업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분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이영우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 경영을 하고 그분이 대화를 해보면 철학자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을 뽑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CEO도 안 해요. 인재를 발굴하는 일, 그리고 선발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플러스 인본주의 합해서 자인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이제 실현하는 거죠. 이 회사가 건축 AI를 개발해가지고 세계 1위예요. 지난 20년 동안 매출이 60배가 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저도 이제 이 회사를 강연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회사예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저도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운영하는 분이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머니인사이드에 초대받아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